야, 비키라고. 재수없게. 남의 영업장 와서 난리야. 어이, 할아버지. 안 들려? 냄새 나니까 저리 좀 꺼지라고. 택시기사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강남대로를 울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노인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몸에서는 시큼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A씨, 퇴! 노망이 났으면 곱게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오늘 장사 다 망쳤네. 젠장! 기사들은 노인을 벌레 보듯 하며 거칠게 엑셀을 밟고 떠나버렸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노인은 그저 멍하니 서서 떨고만 있었죠. 하지만 말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똥냄새 난다고 쫓겨나는 이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JK그룹의 총수 김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도대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왜 이런 꼴로 비를 맞고 있었을까요? 운명의 장난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는 바로 3시간 전 벼랑 끝에 몰린 한 가장의 택시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보세요? 박상철 씨 핸드폰 맞습니까? 여기 병원 업무과인데요.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수술비 3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따님 강제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건 끊어진 전화 신호음과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는 빗소리뿐이었죠. 아이고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는 또 왜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걸까요? 마치 제 속도 모르고 울고 싶은 제 마음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말이죠. 3천만 원. 그놈의 돈이 뭐길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은 어쩜 이리도 차가울까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접니다. 상철이 네, 압니다. 알아요. 제가 오죽하면 전화를 드렸겠습니까? 딱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좀 융통 안 되겠습니까? 제 딸 수술이 급해서 그럽니다, 네? 담보요? 아니, 이 택시라도 잡히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젠장. 상철은 핸들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았습니다. 나이 50줄 넘어서 자식 병원비 하나 해결 못하는 못난 아비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상철은 이내 눈을 부릅떴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 박상철. 돈 벌어야지.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야 우리 지은이 약값이라도 하지. 상철은 거칠게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역 사거리. 그런데 저기 횡단보도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틀비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 허름한 점퍼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따로 없었죠. 바로 아까 다른 기사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할아버지는 아직도 저러고 계시네. 상철의 빈 차 등이 켜진 걸 보고도 노인은 손을 흔들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거절당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그냥 지나가자.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저런 손님 태우면 시트 다 젖고 오늘 장사 공치는 거야. 상철은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꾸만 백미러로 눈길이 가는 겁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저 어깨가 꼭 작년에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같아서 말이죠. A씨 모르겠다. 상철은 거칠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기
택시가 노인 앞에 멈춰섰죠. 상철은 조수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얼어 죽어요. 얼른 타세요, 얼른. 노인은 그제야 개슴츠레한 눈을 들어 상철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릿느릿 뒷좌석 문을 열었죠. 철컥.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상철은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시큼하고 퀴퀴하고 거기다가 찌릿내까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순간 상철은 후회했습니다. 아차 싶었죠. 이 냄새가 배면 오늘 밤 손님은 다 태웠구나.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으니까요. 상철은 혀를 한 번쯤 차고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댁이 어디세요? 집, 우리 집. 네, 집이 어디신데요? 무슨 동인지 아세요? 집, 우리 집 가야 돼. 엄마가 기다리는데. 아이고, 맙소사. 상철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엄마를 찾다니요. 치매가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치매 말이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노인. 설상가상으로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지고 상철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딸 병원비 독촉 전화는 귓가에 맴돌고 오늘 벌어야 할 돈은 까마득한데 하필이면 이런 손님을 태우다니요.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노인이 몸을 웅크리며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추워. 상철은 룸미러로 노인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앙상한 손. 상철은 한숨을 푹 내쉬고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뒷좌석으로 넘겨주었죠. 자, 이거라도 덮으세요. 히터 틀어드릴 테니까 좀 녹이시고요. 노인은 점퍼를 보물단지처럼 꼭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죠. 물에 젖어 찢어질 듯한 5만 원짜리 한 장. 돈 줄게. 나 돈 있어.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다 그만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상철이 차를 세우고 돈을 주어주자 노인은 상철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또렷해졌죠. 젊은이, 고마워. 노인의 그 한마디가 상철의 지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돕고 있는 이 노인이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게 무슨 냄새지? 상철은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분명 아까 그 퀴퀴한 냄새하고는 달랐거든요. 훨씬 더 지독하고 속이 울렁거릴 만큼 역한 냄새가 갑자기 차 안을 꽉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상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룸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뒷좌석에 앉은 노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노인의 바지 아래로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시트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엑! 상철은 저도 모르게 구역질을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좁은 택시 안은 순식간에 화장실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비 오는 날 창문을 닫고 히터까지 틀어놨으니 그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기익! 상철은 갓길에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 4개를 전부 다 열어젖혔죠. 비가 들이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했으니까요. 아니, 영감님, 급하면 말을 하시지. 차 안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철은 홧김에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를 내던 상철의 입이 그대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마치 호랑이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상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죠. 상철은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던 화가 노인의 그 겁먹은 눈빛 한 방에 맥없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 치매 노인이 무슨 죄가 있겠나? 병이 죄지 사람이 죄는 아니잖아. 상철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시트가 이 지경이 됐으니 오늘 영업은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니, 냄새를 빼려면 며칠은 공쳐야 할 판이었죠. 3천만 원은커녕 당장 시트 세탁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가시죠, 어르신. 일단 씻어야죠. 이대로는 어디도 못 가요. 상철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인적 드문 주유소 화장실을 찾아 차를 몰았죠.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상철은 숨을 꾹 참았습니다. 자, 제 팔 잡으세요. 천천히 나오세요. 상철은 노인을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노인의 바지에 묻어있던 오물이 상철의 깨끗한 유니폼 바지에도 묻어버렸죠. 평소 같으면 기겁을 했겠지만 상철은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덤덤하게 노인을 변기에 앉혔습니다. 수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물수건을 만들어 노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죠. 차가운 물이 닿을 때마다 노인은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죠. 자신을 씻겨주는 상철의 손길이 투박하지만 따뜻하다는 걸 느낀 걸까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혼내지 마.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의 손이 순간 멈칫했죠. 엄마라니. 이 늙은 노인의 눈에는 지금 자신이 엄마로 보이는 걸까요? 어르신. 저 엄마 아니에요. 택시기사입니다. 기사. 아니야. 엄마야. 내가 잘못했어. 바지에 똥 싸서 미안해.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자 상철의 코끝도 찡해졌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엔 기저귀를 차셨거든요.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비셨죠. 상철아, 미안하다. 애비가 짐만 되는구나. 그때 좀 더 살갑게 대해드릴걸. 짜증내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릴걸. 괜찮아요, 어르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울지 마세요.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상철은 젖은 눈을 훔치며 노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죠. 제일 싼 속옷과 트레이닝 바지 하나, 그리고 온장고에 있던 따뜻한 배지밀 하나를 샀습니다. 자, 이거 입으세요. 새 옷 입으니까 훨씬 낫네. 인물이 훤하십니다. 상철은 노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배지밀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젖병을 빠는 아기처럼 허겁지겁 배지밀을 마셨죠.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상철은 차마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쟁터가 된 택시 뒷좌석뿐이었습니다. 상철은 걸레를 들고 시트를 벅벅 닦아냈습니다. 냄새가 배어 잘 빠지지도 않았죠. 탈취제를 한 통 다 뿌리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만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상철은 기진맥진해서 빗물 젖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돈 벌 길은 막막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 상철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꼬질꼬질한 손으로 상철의 넓은 등을 툭툭 토닥여주는 겁니다. 괜찮아. 젊은이 괜찮아. 노인이었습니다. 배지미를 다 마신 노인이 지쳐 쓰러진 상철을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철은 뒤를 돌아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노인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으로 상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상철은 느꼈습니다. 비록 오늘 돈은 다 날렸지만 적어도 사람답게는 살았구나. 내 딸 지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됐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닦아준 그 오물이 사실은 황금보다 더 값진 보상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은 말이죠. 이 냄새나는 실수가 상철의 인생을 구원할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꾸르륵. 어디선가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가 오는 하늘이 아니라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은 노인의 뱃속에서 난 소리였죠.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또 어찌나 처량하던지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마저 뚫고 들어와 상철의 귓가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했습니다. 속에 있는 걸 다 개워내고 쏟아냈으니 뱃속이 텅텅 비어 오죽 쓰리겠습니까? 상철은 저도 모르게 룸미러로 눈길을 줬습니다. 노인은 배가 아픈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끙끙대고 있었죠. 상철은 한숨을 푹 내쉬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건 습기 머금은 눅눅한 1,000원짜리 몇 장과 차가운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탈탈 털어 세어보니 딱 8,000원이 나왔습니다. 8,000원. 이 돈이면 말이죠. 우리 딸 지은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딸기 조각 케이크를 사줄 수 있는 돈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나가야 할 택시 가스값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나도 배고픈데. 나도 오늘 점심 김밥 한 줄로 때웠는데. 이 돈 쓰면 내일은 진짜 빈털털인데. 하지만 말이죠. 백미러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저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일하고 돌아오시면 상철아, 밥 먹었냐? 부터 물으시던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려서 말이죠. 에이씨 모르겠다.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 굶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상철은 거칠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빗물을 튀기며 불이 환하게 켜진 24시 기사식당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죠, 어르신. 뱃속이 허해서 더 추우신 거예요.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다. 제가 쏠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상철은 비에 젖은 노인을 부축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노인은 다리에 힘이 없는지 휘청거렸지만 국밥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킁킁거렸죠.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식당 안은 기사들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확 풍겨와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철과 노인이 들어서자마자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시끌벅적하던 말소리가 뚝 끊겼죠.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씨. 밥맛 떨어지게.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아까 씻는다고 씻겼지만 옷에 베어버린 지독한 악취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나오던 사장님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구기며 달려왔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거기 잠깐.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그런 거지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해. 손님 다 떨어지게. 사장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소금을 뿌리듯 손을 휘저으며 당장 나가라는 신용을 했죠.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사장님. 거지가 아니라 손님입니다. 돈 내고 먹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상철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콧방귀를 뀌었죠. 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요. 지금 냄새 안 맡아져? 저기 손님들 표정 안 보여?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당장 나가요, 당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장님의 모멸적인 언사, 상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확 들이받고 나가버려.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소리치고 나갈까? 하지만 상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노인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상철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 손이 마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너무나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나가면 이 빗속을 또 헤매야 하는데 이 노인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을 텐데. 상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존심? 그게 밥 먹여주나요? 지금은 내 자존심보다 이 노인의 배고픔이 더 중요했습니다. 상철은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아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철의 뜬금없는 사과에 화를 내던 사장님도 멈칫했습니다. 이분, 거지가 아니라 제 아버지입니다. 네. 아, 아버지라고요? 네. 치매가 심하셔서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길을 잃으셨다가 방금 찾았습니다. 며칠을 굶으셨는지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냄새나는 거 압니다. 폐 끼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사장님, 제 아버지 밥 한 끼만 먹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죠. 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거든요. 식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는데, 그것도 치매 걸린 아버지를 밥 먹이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나가라고 할 만큼 매정한 사람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턱짓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켰죠. 진작 말을 하지. 저기 저 안쪽 구석 자리로 가요. 다른 손님들 불편하니까 최대한 빨리 먹고 가고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철은 노인을 부축해 구석진 자리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상철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상철은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 넘치도록 고기를 꾹꾹 눌러 담은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국물. 노인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국밥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쩝쩝. 뜨거운 줄도 모르고 국물이 턱으로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입천장이 다 데일 텐데도 멈추지 않았죠.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체합니다. 아무도 안 뺏어 먹어요. 꼭꼭 씹어 드세요. 상철은 휴지를 뽑아 노인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잘 드시니 됐다. 욕 좀 먹으면 어떠냐? 배부르면 그만이지. 상철은 물통을 들어 컵에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들이켰죠. 차가운 물이 빈속을 타고 내려가자 뱃속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사실 상철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입안에 침이 한강처럼 고이는데 왜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머니엔 이제 땡전 한 푼 없으니 물배라도 채우는 수밖에요. 그때였습니다.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하던 노인이 갑자기 뚝 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고기를 듬뿍 얹어서는 상철의 입 앞으로 쑥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도 좀 먹어. 왜? 물만 먹어. 상철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물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 한 점. 그게 뭐라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울 그 고기를 생판 남인 상철에게 양보하려는 겁니다. 배, 안 고파? 배에서 소리 나던데 먹어. 어서. 노인의 그 한마디가 상철의 눈물샘을 기어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죠. 아닙니다, 어르신. 전 배불러요. 아까 오기 전에 빵 먹었어요. 진짜 배가 부르거든요. 상철은 코를 훌쩍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죠. 하지만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상철의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었죠. 먹어. 자식이 굶으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법이야. 어서 먹어. 그 말에 상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고기 맛보다 노인의 그 말이 더 사무치게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물우물 고기를 씹어 삼켰습니다. 눈물이 국밥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죠. 이 냄새나는 노인이, 침에 걸려 정신 오락가락하는 이 노인이 어쩌면 멀쩡한 우리들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상철이 고기를 받아먹자 그제야 흐뭇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죠. 한참을 그렇게 묵묵히 밥을 먹던 노인이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눈빛에 총기가 서려 있었죠. 자네, 이름이 뭔가? 네, 제 이름요? 그래, 이름. 내 아들 같은 자네 이름. 내가 기억해야겠어. 상철은 젖은 눈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상철입니다. 택시 운전하는 박상철이요. 박상철, 박상철, 고마운 사람, 박상철. 노인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상철의 이름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머릿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는 것처럼 말이죠.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는 사이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재계 서열 1위 태상그룹 김 회장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회장의 근엄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죠.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밥을 먹다 말고 TV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재벌 회장은 좋겠어. 하루만 안 보여도 온 나라가 난리니. 우리 같은 서민이 없어지면 누가 신경이나 쓰나. 그러게 말이야. 팔자 좋은 양반이지. 채. 사람들은 김 회장의 실종을 안주 삼아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찾고 있는 그 대단한 회장님이
바로 자기들 등 뒤에서 가장 초라한 행색으로 국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세상일이란 게 참 이렇게나 얄궂은 모양입니다. 상철과 노인은 뉴스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서로의 온기가 담긴 국밥 한 그릇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비웠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저녁이었죠. 국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워낸 노인은 그제야 좀 살 것 같은지 꺼억하고 트림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상철은 피식 웃음이 났죠. 상철은 식당을 나서기 전 비에 젖어 축축한 노인의 겉옷을 탈탈 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털던 상철의 손끝에 뭔가 오돌토돌한 것이 걸리지 뭡니까? 안주머니 안쪽을 뒤집어 보니 금실로 정교하게 자수가 놓인 라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창동 32의 1번 집. 상철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창동이라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 드라마에서나 보던 회장님들이 산다는 그 구중궁궐 같은 동네가 아닙니까? 상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숙자 행색인데 평창동이라니. 아마도 그 큰 저택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청소 일을 하는 분이겠구나. 치매에 걸려 길을 잃었으니 주인 집에서도 걱정하고 있겠구나 싶었죠. 상철은 노인을 다시 뒷좌석에 태우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습니다. 달달거리는 낡은 개인 택시가 강북의 좁은 골목을 지나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다닥다닥 붙은 상가들은 사라지고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담벼락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조경수들이 상철네 전셋집보다 더 비싸 보였으니 말 다했죠. 참으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우뚝 솟은 대저택의 정문 앞이었습니다. 대문 크기만 해도 상철의 택시 2대는 거뜬히 지나갈 만큼 웅장했죠. 상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인터폰 스피커에서 잔뜩 경계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네. 저는 택시 기사인데요. 여기 사시는 어르신을 좀 모시고 왔습니다.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택시 기사요? 잠시 기다리세요.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온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귀에 무전기를 꽂은 덩치 큰 사설 경비원 2명이 손에 진압봉을 든 채 도깨비처럼 뛰쳐나왔죠. 그들의 눈매가 어찌나 사납던지 상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 뭐야? 어디서 감히 잡상인이 차를 들이밀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경비원 한 명이 상철의 가슴팍을 툭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잡상인이 아니고요. 택시 기사라니까요. 차에 어르신이 타고 계신다니까요. 상철이 억울해서 소리치자 다른 경비원이 택시 뒷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웅크리고 있는 노인을 보더니 코를 감싸주며 인상을 구겼죠. 아이고 냄새. 이봐 기사 양반. 당신 제정신이야? 어디서 이런 노숙자를 데려와서 행패야. 노숙자라뇨. 입은 옷에 여기 주소가. 시끄러워. 우리 회장님 댁엔 이런 거지 같은 늙은이는 없어. 당장 안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경비원은 상철의 말을 싹둑 자르더니 겁에 질린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나와. 이 영감탱이가 어디다 오물을 묻혀. 하지 마시오. 어르신 다치잖소. 상철이 몸을 날려 경비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고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내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드니 상철도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당신들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오. 이분이 누군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냐고. 그때였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중년 남자가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습니다. 도대체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경비원들에게 다가왔죠. 실장님, 이 택시 기사가 노숙자를 데려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지금 막 쫓아내려던 참입니다. 경비원의 보고를 들으며 비서실장의 시선이 무심코 택시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그야말로 찢어질 듯 커지더군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네. 경비원들이 눈을 껌뻑이며 되묻는 사이 비서실장은 바닥을 기어가듯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회장님?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회장님.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경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진압봉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두 경비원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순식간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숙자 취급을 받던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손가락에 꼽히는 JK그룹의 총수 김 회장이었던 겁니다. 뒤이어 집안에서 사모님과 며느리들, 가정부와 집사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버님, 회장님, 대문 앞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노인을 껴안고 울고불고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상철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택시 뒷자리에서 국밥을 나눠 먹던 그 할아버지가 맞나? 갑자기 노인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상철의 두 손을 덥석 잡더군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가 꼭 살해를 할 테니 잠시만, 아주 잠시만 안에서 기다려 주시죠. 상철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려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병원 원무과장과 딸아이 수술비 문제로 통화하기로 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사정하지 않으면 내일 딸이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닙니다. 가족분들 만났으면 됐죠, 뭐.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따뜻한 물에 목욕 좀 시켜드리세요. 국밥 드시고 땀을 좀 흘리셨거든요. 상철은 경비실 창틀에 놓인 메모지에 자기 전화번호 하나만 개발세발 휘갈겨 쓰고는 도망치듯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등 뒤에서 비서실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살해금이고 뭐고 지금 상철에겐 꺼져가는 딸아이의 생명이 천금보다 더 급했으니까요.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다시 어두컴컴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길. 백미러로 보이는 뒷좌석은 허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코를 찌르던 지린내도 구수한 국밥 냄새도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죠. 텅 빈 뒷자리를 보며 상철은 씁쓸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그래, 부자니까. 저런 큰 집에 사니까 이제 저 양반은 괜찮겠지. 아들,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상철은 눈물을 쓱 닦아내며 목이 맨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다, 박상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내 딸이나 살리자. 제발. 불쌍한 내 새끼만이라도 살리자. 그날 새벽 4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상철은 딸의 손을 잡고 꽃밭을 뛰어놀았습니다. 돈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침은 밝아왔고 잠에서 깬 상철의 휴대폰에는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는 독촉 문자였습니다. 재벌 회장님을 구해주고 돌아온 착한 가장 상철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비참하게도 0원이었습니다. 차가운 현관 타일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현관문에 기대어 쪽잠을 잔 탓일까요? 온몸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리고 쑤셔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딸아이와 뛰어놀던 그 따뜻한 꽃밭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는 건 벗어놓은 낡은 구두 한 켤레와 휴대폰 액정 속에 떠있는 잔액 부족 문자뿐이었습니다. 그 0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상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철의 손에 들린 낡은 핸드폰이 발작하듯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아내. 평소라면 반가웠을 그 이름이 오늘따라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상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병원 원무과 사람들이 방금 다녀갔어. 오늘 오전까지 3천만 원 입금 안 되면 강제 퇴원 수속 받겠대. 수아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데 이 상태로 나가라는 게 말이 돼? 여보, 제발. 어디 가서 돈 좀 구해봐. 제발. 아내의 울음소리가 상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원무과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장은 화를 낼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끊어. 상철은 도망치듯 전화를 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부스스한 머리에 퀭한 눈동자. 평생을 소처럼 일만 했는데 남들 쉴 때 안 쉬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상철은 주차장에 세워둔 택시를 향해 질질 끌려가듯 걸어갔습니다. 이 낡은 택시만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상철을 반겼습니다. 어제 그 노인에게서 옮은 냄새가 택시 시트 깊숙한 곳까지 배어버린 겁니다. 마치 가난의 냄새처럼
지독하게 말이죠. 상철은 창문을 모두 열고 방향제를 한 통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그 쿰쿰한 찌릿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 우리 수아를 살리니까. 상철은 억지로 시동을 걸고 강남역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손님은 많았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었죠. 상철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남자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코를 틀어주며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아저씨, 차 안에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 그게 어제 몸이 좀 불편하신 손님이 타셨는데 실수가 좀 있어서. 상철이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똥차를 돈 내고 타라고? 당장 세워요. 내릴 거니까. 남자는 문을 쾅 닫고 내려버렸습니다. 상철의 가슴에도 쾅 하고 못이 박혔죠. 하지만 상철에게는 자존심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빈 차등을 켜고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어머, 기사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신고하기 전에 환기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세 번째 손님도 네 번째 손님도 모두 욕을 하거나 코를 막으며 도망치듯 내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상철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죠. 이봐요, 아저씨. 거지 적선하는 셈 칠 테니까 목욕이나 좀 하고 다니슈. 냄새나서 원. 상철은 핸들 위에 엎드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쪽팔리고 비참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을 태우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냥 다른 기사들처럼 모른 척 지나갔어야 했을까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을까요? 상철은 결국 영업을 포기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당장 세차장으로 달려가 거품 목욕이라도 시키고 싶었지만 상철은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손에 잡혔지만 상철은 그 돈을 차마 세차 기계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10원 한 장이 아쉬운 처지에 이 돈마저 써버리면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으니까요.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 앞에 차를 세운 것이죠. 상철은 화장실에서 빈 페트병에 수돗물을 가득 담아 날랐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철은 낡은 걸레에 물을 적셔 시트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거친 걸레질로만 냄새를 지워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날 때까지 시트를 벅벅 문질러댔죠. 제발, 제발 좀 빠져라. 이 빌어먹을 냄새야. 제발 좀 사라지라고. 상철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시트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약품 없이 맹물로 문지른 시트에서는 오히려 꿉꿉한 물비린내까지 더해져 냄새는 더욱 지독하게 올라왔습니다. 마치 상철의 지긋지긋한 가난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택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기사, 지금 어디야? 회사로 좀 들어와. 전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철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전무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박상철 씨, 이번 달 산학금 또 미납이네. 전무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딸아이 병원비 때문에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사정은 알겠는데 회사가 자선단체는 아니잖아. 거기다 오늘 아침에 고객불만 접수된 거 알아? 차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회사 이미지 망칠 작정이야? 전무는 싸늘한 눈빛으로 상처를 쏘아보았습니다. 능력 안 되면 차라리 차키 놓고 그만두는 게 어때? 대기하고 있는 기사들 줄 섰어. 돈도 못 벌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철은 비틀거리며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 상철은 편의점에 들어가 제일 싼 소주 한 병과 새우깡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좀비처럼 걸어서 한강 둔치로 향했죠. 강바람이 칼날처럼 불어와 상철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출렁이는 검은 강물이 마치 상철을 부르는 것만 같았죠. 이리 와. 그냥 여기서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 수 있어. 더 이상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돼. 상철은 강가 벤치에 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 뚜껑을 땄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었죠. 쓰디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철은 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평생 남의 돈 떼먹은 적 없고 도둑질 한 번 안 했습니다. 남들 다 떵떵거리고 살 때 저 박상철이 요령 한 번 안 피우고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어제 그 불쌍한 노인네 밥 사주고 씻겨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제 딸 수아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이제 겨우 25인데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 대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강바람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상철은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함 따위는 느낄 겨를도 없었죠. 한참을 울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결심한 듯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유언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자창을 띄우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만 시키고 수아 병원비도 못 구해오는 무능한 아빠라서 정말 미안해.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수아 수술시키고 당신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편하게 살아.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고장난 와이퍼처럼 덜덜 떨려서 도저히 전송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죠.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처량한 신세. 상철이 핸드폰을 쥔 손을 강물 쪽으로 뻗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징. 상철의 손 안에서 핸드폰이 발작하듯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건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 상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빚쟁이겠지. 지긋지긋한 사채업자 놈들. 내가 죽으려는 이 순간까지 피냄새를 맡고 쫓아왔구나.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상철은 전화를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끈질기게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상철은 홧김에 통화 버튼을 누르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돈 없다고. 없어서 지금 죽으러 왔다고.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죽어서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가져가란 말이야. 상철은 목이 터져라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철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협박도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박상철 기사님 되십니까? 상철은 순간 멍해져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누구슈? 지금 나 놀리는 거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사님을 어제부터 백방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JK그룹 비서실입니다. JK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계 서열 1위 대기업. 상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듣고 있는 건가? 김 회장님께서 기사님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쨍그랑. 상철의 손에서 미끄러진 소주병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투명한 소주가 거품을 물며 흘러내렸지만 상철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한강공원 입구 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웅장한 행렬이었습니다. 그 차들은 정확히 상철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상철의 낡고 냄새나는 택시를 향해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부신 불빛은 마치 상철의 비루하고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구원의 서광 같았습니다. 상철은 멍하니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어? 이게 정말 꿈이 아닌 거야? 맨 앞차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상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람에 상철의 눈물이 말라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바보 박상철에게 찾아온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달려오던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상철의 코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상철의 발밑에는 방금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상철은 멍하니 그들의 얼굴과 자신의 깨진 소주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방금 전 통화가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 JK그룹이 정말 나 같은 택시기사를 찾아왔단 말인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상철이 입만 벙긋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상철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뒤에 서 있던 수행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마치 기다리던 주군을 모시는 신하들처럼 말이에요. 박상철 기사님 되십니까? 방금 통화한 JK그룹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발밑에서 유리조각 밟히는 소리가 자그락거렸죠. 저 정말 JK그룹이 맞습니까? 전 그냥 빚더미에 앉은 택시 기사일 뿐인데요.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상철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상철의 앞을 막아섰죠. 사람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사님.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사님을 뵙기 전에는
수술도 안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얼떨결에 상철은 검은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답니다. 문이 닫히자 칼날 같던 강바람 소리가 뚝 끊기고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죠. 차가운 강바람 대신 따뜻한 히터 바람이 상철의 온몸을 녹여주더군요.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자 그제야 상철은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정말 살았구나.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방금 전 죽으려 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대 병원 정문을 통과해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통제되는 VIP 병동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더군요. 상철이 차에서 내리자 병원장이 직접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철은 자신의 꼬질꼬질한 점퍼와 흙이 묻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밟는 것조차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꼭대기층,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았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를 꽂고 환자복을 입은 노인. 하지만 며칠 전 비를 맞으며 덜덜 떨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보내는 영락없는 대기업 총수의 모습이었죠. 상철이 쭈뼛거리며 들어서자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비서의 부축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였구만. 내 생명의 은인이 바로 자네였어. 회장님은 성큼성큼 걸어와 상철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차갑게 식어있던 그 손이 이제는 난로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그 할아버님 맞으십니까?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회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허허, 맞네, 이 사람아. 내 바지에 똥 쌌다고 냄새난다고 다들 피할 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꾹꾹 말아주던 사람. 내가 어떻게 자네를 잊겠나.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잠시 정신을 놓았던 그날.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상철이 보여준 친절은 회장님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겁니다. 회장님은 침대 옆 탁자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철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자네 딸아이 수술 날짜 오늘 저녁으로 잡았네.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집도할 거야. 수술비, 입원비, 그런 건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자네 딸 하나 못 살리겠나? 상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랬죠. 봉투 안에는 수술비 영수증이 전액 납부 완료 도장이 찍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도장을 보는 순간 상철이 1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답니다.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네요. 우리 딸 이제 살았네요. 상철은 회장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에 가슴속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죠. 회장님은 그런 상처를 일으켜 세우며 꽉 안아주더군요.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자네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객사했을지도 몰라. 자네는 내 아들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일세.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감동적인 장면에 눈물을 훔쳤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상철에게 차 키 하나를 건네더군요. 그 냄새나는 택시는 이제 폐차해버리게. 그리고 내일부터 내 전담 수행기사가 되어주게. 연봉은 자네가 적고 싶은 만큼 적어. 나는 이제 자네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면 불안해서 못하겠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반짝이는 차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 키가 아니었습니다. 고단하고 비루했던 지난 인생을 보상받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1년 뒤가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오후였죠. 상철은 이제 낡은 택시 유니폼 대신 말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얼굴에는 예전에 그찌든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죠. 회장님의 저택 앞마당.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철의 딸이 회장님과 배드민턴을 치고 있더군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파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철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잘 닦인 세단을 대기시키고 있었죠. 김 기사 아니지. 박 실장,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상철이 힘차게 대답하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차에 오르며 상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디긴 자네랑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국밥집이지. 거기 깍두기가 아주 기가 막혔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차가 벚꽃이 흩날리는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갑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상철의 눈가는 행복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사람들이 똥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해도 말이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이 베푼 작은 친절이 기적이라는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힘든 삶 속에도 상철에게 찾아온 저 따뜻한 봄바람 같은 기적이 반드시 불어올 겁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드라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